네, 어서 오세요. 네, 파스칼이 그랬죠. 예, 감성이 이성을 이긴다고. 감성을 알고 사람들 사이의 그 감성 차이가 어떠한지를 알면 실은 그 90%는 대화에서 승리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안정시키려고 지식을 얻는 거지 뭘 더 많이 알고 싶어서 공부하지는 않죠. 그 철학자들이 이제 흔히 말하듯이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지식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지. 뭐 사람들의 마음은 그 실은 객관적인 지식을 원하지는 않죠. 예, 마음에 드는 지식을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눈치를 채면 모든 논리의 그 기본을 알 수 있다. 이게 파스칼의 생각인데 제 생각도 같아요. 간단한 예를 드릴까요? 서구 사람들은 도끼하고 톱을 같이 쓰잖아요. 하지만 감성이 달라요. 도끼질하는 사람하고 톱질하는 사람에 대한 감성이 다르다고요. 중세 시절에도 톱이 있었어요. 하지만 많은 농민들이 도끼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땔감을 얻었어요. 예, 톱은 귀족들의 그 주문받은 가구 같은 거 다듬을 때 그럴 때 뭐 사용하는 수준이고 보통 농민들한테 그 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잔재주 부리는 도구였다. 뭐 이런 감수성을 갖고 있었다고요. 자연물을 긴 시간 동안 괴롭히는 도구다 이거죠. 반면 도끼는 그냥 한 번 찍어버리는 어떤 정직성을 의미했단 말이죠. 이거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도 없고요. 실제적으로도 막 벌어지는 일도 아니에요. 하지만 중세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감성적 이성의 문제였다 이거죠. 예. 파스칼이 말했던 감성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거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중세 서구 사람들은 그 피부가 찢어지면 말이에요. 꿰맬 생각은 안 했습니다. 예. 불에 달군 쇠로 서로 붙이려 그랬지 살을. 예. 그것도 요상한 그 정서예요. 예. 또 뭐 사형에 있어서도 뭐 동일한 감수성이 나타나는데 서서히 죽이는 게 극형이고요. 단박에 죽이는 게 양형이에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끼를 지닌 사람은 솔직담백한 사람이고 톱을 지닌 사람은 잔머리 굴리는 사람. 그런 정서. 예? 말로 설명하기 참 어려운 정서가 있죠. 서구 사회에도 먹방 뭐 유사한 이벤트들이 있죠. 뭐 많이 먹기 대회 이런 것도 있고요. 하지만 한국같이 인터넷을 통해 갖고 환장하는 먹방 문화는 없죠. 이게 감수성의 차이거든요. 현대 한국 사람들한테 먹는다는 게 아직도 이제 양에 관계하죠, 그죠? 그리고 먹는 거를 공개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지만 서구인들한테 먹는다는 거는 비교적 질에 관계하죠. 그리고 비교적 사적인 일이죠. 양과 질이라는 게 이게 서로 변증법적인 관계에 있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현대 한국인들한테 음식은 일단 양을 먼저 따지고 질을 나중에 따지는데 서구에서는 양이 적다고 화내는 사람 별로 없죠. 단지 질이 안 좋을 때 화를 냅니다. 이게 이제 근대의 차이인지 그보다 더 오래된 어떤 민족적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먹는 이야기 합니다. 요새 세상이 참 긴장스럽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예, 잠깐 쉬어가도록 하죠. 예.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동시대인이었던 그 히포크라테스 시대부터 음식과 약은 서로 교환 가능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마늘, 예, 다른 문명이 다 그랬듯이 약이고 음식이고 그랬죠. 그러니까 양리학적 조리법이 삶 속에 스며든 게 이게 고대 중세 동양과 서양이 똑같아요. 예, 중국도 이제 오향장육 같은 것처럼 양리학이 요리에 끼어 들어갔고 아주 구조화되어 있잖아요. 서양보다 훨씬 더 구조화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한국만큼 또 그런 나라 없잖아요, 그죠? 한국 같은 나라는 음식의 질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색채, 방위 뭐 이런 걸 다 오방색이 그렇잖아요, 그죠? 한국의 비빔밥 같은 거 보면 그 오방색 철학을 그대로 갖고 있죠. 이 길거리 음식도 그래요. 네? 길거리 음식 색채가 보면 녹색을 빼면 오방색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또 제사도 보여주고 말이에요. 홍동백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서구는 색채하고 방위를 서로 엮지 않았어요. 예. 또 색채와 사물과의 관계도 원래 있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근데 그걸 깊게 한국이라든가 중국처럼 그렇게 깊게 갖고 오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방 철학이라는 거는 이제 중국 후대에는 이제 중앙아시아하고 터키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가면 색채의 방위가 걸려 있어요. 예. 한국하고 중국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터키에서는 그
남쪽 호수를 홍해라고 불렀고요. 북쪽을 흑해라고 불렀고요. 동쪽을 카스피해 그걸 청해라고 불렀고요. 지중해 서쪽에 있는 거를 백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이제 색채 철학이 그랬어요. 터키까지만 딱 터키까지만 그 음식에 색채의 철학이 남아 있고 서구로 들어가면 그게 그렇게 사라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서양 음식의 그 색채가 썩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예. 무의식적으로 뭐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지가 않아. 예. 근대까지만 해도 그냥 노랗고 하얗고 뭐 빨갛고 그럼 다 좋은 거였단 말이에요. 안타깝죠. 그죠? 예. 그리스나 히포크라테스라든가 뭐 갈리아노 같은 사람들의 그런 이론들을 좀 쭉 이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뭐 어느 정도 무의식적으로 남아 있겠지만 동양만큼 그렇게 어떤 체질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색채를 빼고 나면 말이에요. 그 중세 시절의 귀족의 식탁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갈레노스의 그 체액 철학 있잖아요. 차가운 거, 따뜻한 거, 습한 거, 건조한 거. 이걸 서로 조화스럽게 만들었다고요. 그런 조화는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의 성질을 가진 오렌지, 뭐 생선이라든가 뭐 이런 거, 흙의 성질을 가진 포도, 레몬, 무슨 뭐 공기, 바람의 성질을 가진 밀, 올리브, 양파 뭐 이런 것들, 불의 성질을 가진 뭐 배추파 이런 걸 다 조화롭게 섞었다고요. 물론 귀족의 음식들이 그랬죠 중세 때. 예. 뭐 먹을 것 대단하게 없는 뭐 서민들이 뭘 저런 걸 따지겠어요. 이 귀족 사회에서는 의료와 음식이 어느 정도는 서양 스타일로 조금 같이 돌아가긴 했다 이거예요. 색채를 제외하고는. 그 13세기부터 그 서유럽 세계가 말해요. 지중해 동쪽과 달리 음식에 기독교 교리가 들어가서 히포크라테스 이래로 쭉 내려왔던 그 갈레노스의 그 체액 철학도 좀 천천히 대체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륙 변방에 처져 있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오늘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서양 사람이랑 같이 밥 먹을 때요. 설명해 주세요. 니네 문화가 이런 문화더라 이러면서. 일단 뭐 기독교 교리에서는요. 하느님이 내린 재료의 형태하고 색채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가져다가 기교를 부린다든가 자르고 부수는 거는 자연을 위반하는 일이었다 이거예요. 송아지라든가 돼지는 통째로 굽는 게 예사고요. 그게 바른 먹거리였고 잘라서 먹거나 아니면 잘라서 구울 때도 부위별로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죠. 시간이 흘러서 이제 부위별로 굽는 방향으로 이제 변해가긴 했었어도 축제 때는 이제 통째로 굽는 관습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어요. 이게 서유럽 기독교 사회만의 독특한 정서죠. 고기를 잘라놓고 굽거나 익히거나 하는 뭐 이슬람이라든가 뭐 동부 로마 제국 습성과 달랐단 말이에요. 중국이나 한국의 습성과 아주 다르죠. 그게 바베큐 문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세 시절에 그 차갑고 뜨겁고 습하고 건조한 체액 이론이 뭐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는 않고 귀족 식탁에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은 비교적 기독교의 빛과 어둠의 정신 거기 좀 뒤로 물러난 느낌이 있죠. 당시에 그 파랑색, 녹색, 검정색은 이제 유사한 색으로 어둠을 상징했고 노랑색, 백색, 주황색 이런 것들은 이제 빛의 존재를 상징했다고. 그러니까 먹을 때도 노랑색, 백색, 주황색 중심으로 먹어요. 계층이 낮을수록 검정빵, 녹색 채소 이런 걸 먹었어요. 중세 귀족은요 채소를 잘 안 먹고요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 식탁보다 뭐 보통 뭐 그렇게 크게 가난하지는 않은 평민의 식탁이 좀 더 화려했죠. 이 중세 사람들은 말이에요. 빛이 사물에 반사되어서 색채를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사물 그 자체가 색을 지녔다고 믿었다고. 그러니까 먹기도 그렇게 먹은 거예요. 노란색, 하얀색, 분홍색 이런 걸 먹어야 천상의 음식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귀족들은 본 음식을 자르고 부수고 망가뜨리기보다는 그 위에다 그냥 소스를 탁 얹는 방식으로 조화를 지켜냈다고요. 물론 소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류층의 식욕을 돋구는 매개체였죠. 서민들은 뭐 어떻게 소스를 이렇게 먹어? 잘 안 먹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생선 요리에는 이제 초록색 소스를 뿌렸어요. 이 초록색이 바다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선 요리에 뿌린다고요. 그 소고기 같은 이제 붉은 고기에는 검은 소스를 뿌렸고요. 노란색 겨자가 있을 때는 일부러 검은 깨 같은 걸 갈아 넣었다고 거기다가. 돼지나 닭고기 같은 이제 하얀색 고기에는 레몬이라든가 백색 소스를 썼죠. 그래서 음식 색채에 기교를 부리는 것도 이것도 이제 귀족들의 그 이국 취향이 있는데
그 정체성을 맞춰줘야 했다고요. 그래서 초록색 소스를 만들고 싶으면 초록색 재료를 이용해야지 인도나 중국처럼 노란과 청색을 섞어서 초록색 소스를 만들어내는 거는 금기였다고요. 그러니까 서양 음식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분이 다른 재료도 한데 섞는 게 금기예요. 이런 건 가난한 사람들이나 먹는 거예요. 파이야라든가 뭐 도자기에 넣어서 뭐 굴굴 끓인 뭐 곰국 같은 거, 피자 이런 거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다 이거죠. 재료 섞으면 안 돼요. 서양은. 그게 지금까지도 무의식에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중세의 식욕은 말이에요. 성욕만큼이나 탐욕의 대표였기 때문에 13세기부터 라테란 공유에서 아예 금식을 생활화시켰습니다. 금요일은 금식일이고요. 1년에 4달 정도 금식이었어요. 금식이 요구하는 시기에는 고기 같은 건 많이 먹지 않았죠. 그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평민들이 큰 마음을 먹고 잡은 돼지라든가 소고기 이런 거 소금과 바람으로 보관을 했죠. 각종 햄, 소세지가 이제 그런 거고요. 특히 이제 산악지 영민들이 이런 걸 잘 만들었어요. 햄이라든가 치즈, 소세지. 이 소세지의 달인들이잖아요. 그럼 농촌 마을로 내려와 팔기도 했고 그랬다는 거죠. 중세의 질서는 말이에요. 지하에서 지상으로 또 지상에서 천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는 귀한 고기예요. 지상에서 걸어다니는 동물은 보통의 고기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날로 먹는 거는 식인종이나 하는 짓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중세 사람들은 음식을 익히지 않은 채 먹으면은 뱃속에 들어가서 익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어쩌다가 그냥 저기 날거 먹으면 막 뛰어. 그래서 위가 막 뜨겁게 만들어. 그랬던 거. 회라든가 육회 먹는 거는 금기였죠. 상상하기 어려웠죠. 오죽하면 양념마저도 구워야 했으니까요. 예, 야채도 고기도 양념을 먼저 하고 구웠어요. 아니면 고기를 구우면서 양념을 하든가 굽고 난 다음에 양념을 탁 하고 바르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일본하고 완전히 거꾸로 돼 있죠. 중세 중기 후기까지 계속 유럽 각지에서는 말이에요. 이제 구체제까지도 그래요. 나라마다 좀 다른데 하늘로 올라가는 동물 메추리, 뭐 꿩, 매, 독수리 이런 거는 보통 귀족들이 선호했던 음식이었고 땅에서 걸어다니는 이 붙잡힌 동물들 돼지, 소, 닭 이런 건 보통 평민의 고기였다 이거예요. 김일성이 그 저기 뭐 꿩 같은 거 많이 잡아먹었잖아요. 그 귀족적인 서양에서는 봤을 때는 이제 귀족적인 음식이다 이거죠. 하늘로 날아가면 좋은 거고요. 내려오면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귀족들은 그 새 같은 거를 주로 먹었던 만큼 지상에서 높은 곳에 있는 과일일수록 귀한 과일이야. 사과, 배, 살구, 오렌지 이런 것들 귀족들이 먹는다고요. 딸기나 멜론처럼 지상에 비교적 가까이 있는 과일은 약초인 것처럼 먹었고요. 지상에서 그냥 올라오는 평범한 콩이라든가 양배추, 뭐 각종 이파리 이런 건 좀 비교적 좋은 채소고 뿌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지상으로 뚫고 올라오는 그 시금치라든가 상추 이런 것도 봐줄 만한 채소였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뭐 못 먹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평민들은 많이 먹었죠. 평민들은 보통 이제 지상에 가까운 과일과 채소를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고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평민들한테. 그러니까 야채를 많이 먹었죠. 구근류 있잖아요. 뿌리식물, 당근, 무, 양파, 파, 마늘 이런 거는 이제 정서적으로 되게 낮은 음식으로 봤다고요. 그래서 당근하고 무는 굉장히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을 했고요. 양파, 파, 마늘 이런 거는 직접 먹는 게 절대 아니고 양념으로 쓰는 거였단 말이에요. 1570년에 이제 감자가 대량으로 이제 재배되고 선호되면서 당근이라든가 양파 이런 이제 뿌리 식물들에 대한 이제 감수성도 이제 천천히 좀 바뀌지만 아직도 여전히 양파라든가 파, 마늘은 기름에 튀겨서 양념으로 쓰는 게 정식이에요. 이게 서구 사회에서. 서구에서도 뭐 향신료는 있었어요. 뭐 과일 식초도 있었고, 뭐 고추 꼭지 갈아 놓은 거, 파슬리, 민트, 샐러리 풀 같은 거 다 있었거든요. 자체적인 향신료가 있었죠. 겨자도 있었는데 뭐 아무튼 향신료 얘기는 너무 복잡해서 일단 패스하고요. 중세인들은 소화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소화하기 어려운 것 순서로 먹었습니다. 이 순서가 이제 중세 후기가 되면 완전히 고착화돼 가지고 현대 음식 문화로 아주 고착화됐어요. 식사 전에 위를 열어버려. 이게 이제 뜨거운 알코올을 마시거나 아니면 뜨겁고 건조한 과자, 사과 이런 걸 먼저 먹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나 이제 뭐 약한 과일들 같은 거 백색 고기 먹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무거운 적색 고기 먹고요.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위를 닫아버리는 치즈나 설탕류를 먹었다 이 말에서 위가 움직이는 뭐랄까 이 거친 상태에 따라 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차근차근 먹어갔던 그 문화였다 이 말이죠. 한국처럼 확 나오고 이제 이런 중국처럼 확 나오고 그런 문화는 아니다 이 말이죠. 중세 사람들한테 숟가락하고 칼은 식사의 기본 세트였습니다. 포크는 16세기에 일반화됩니다. 14세기에 그 동로마 제국에 공주가 포크 한번 썼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16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하죠. 원래 중세 사람들은 숟가락에다가 숟가락 갖고 칼은 두 사람이서 하나씩 썼어요. 그래도 음식을 손으로 먹는 게 바른 생활이었습니다. 왜냐? 음식은 자연의 것이고 자연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건방지게 거기다가 쇠꼬챙이를 갖다 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빵 같은 경우는 이제 주 예수의 살이었기 때문에 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뜯었어요. 빵이 클 때야 이제 칼 같지도 않은 칼을 갖다 대서 했지만 개인적으로 먹을 때는 손으로 뜯어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빵에다가 칼 대지 말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식탁 예절이었고, 그 베니스에서 사용하던 그 포크 같은 거 그런 것도 빵에다 푹 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빵에다 포크 찍어 먹었잖아요 옛날에. 그 서양에서 봤을 땐 이상한 거예요, 그죠? 아주 뭐 서양이고 뭐거나 우리가 먹겠다는데 무슨 말이 많아. 아무튼 그 신이 내린 음식에다가 칼이라든가 포크 들이대는 거는 이제 실은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이게. 근데 이게 음식이 자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게 소금한 그런 게 아니라 실은 뭐 인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손으로 먹는 게 정석이에요. 원래가 음식이라고 하는 건. 15세기 귀족의 예절 매뉴얼이 하나씩 나와요. 그때부터 막 나오기 시작해요. 1400년대부터. 그래서 현대까지 이어지는 그 먹거리 문화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귀족, 뭐 서민 음식이 다 섞였잖아요. 하지만 식탁 예절만은 이 가난한 서민들이 만든 게 아니라 먹고 살 만한 귀족하고 부유층이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1216년, 1290년, 1393년에 귀족들한테 제공된 그 식탁 예절을 쭉 정리를 해보면 좀 재밌는 게 좀 있어요. 서양의 오로지 서유럽만의 식탁 예절입니다. 접시를 들고 마시지 마라. 음식 꺼냈으면 다시 집어넣지 마라. 식사하는 동안에 몸 만지지 마라. 코 풀지 마라. 입에 가득 물을 넣거나 음식도 가득 넣지 마라. 다시 말해서 양쪽 뺨에다 붉어지면 안 돼요. 음료수나 접시에 입김 불지 마라. 뜨겁다고 후후 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술 마실 때는 컵 너머로 사람 보지 마라. 술 마시기 전에 입부터 닦아라. 이건 뭐 현대까지도 철저하게 적혀져 있죠. 음식 먹고 나서 입을 닦은 다음에 와인을 마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리 소스에 빵 찍지 마라. 이거는 뭐 사라져버린 뭐 빵 안 찍으면 빵이 맛있나? 소스에 찍어야지.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중세 때는. 너무 뜨거운 음식은 먹지 말라. 이것도 철칙으로 거의 지키고 있죠.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대다수가. 식사 도중에 식탁을 떠나지 말라. 이것도 거의 아직까지도 살아 있고요. 다른 손님들이 식사하기 전에 먹지 마라. 이것도 거의 살아 있고요. 서둘러서 접시에 달겨들지 마라. 이것도 살아 있는 거고. 낯선 사람 앞에서 좋은 조각 떼어 먹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 식사하는 사람을 보고 있을 때는 음식을 먹지 말라 이거죠. 대화할지도 모르니까 이것도 지켜지고 있는 거고. 아무튼 음식을 입 양쪽에 넣지 말라. 우리가 한국에 쌈 싸 먹는 거 그래서 힘들어하죠. 왜 힘들어하는 걸 설명해 주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문화가 입 양쪽에 음식 넣지 않잖아. 그러니까 아마 쌈이 좀 어려울 거야. 하지만 먹어봐 임마. 우리 문화는 이렇단 말이야 라고 가르쳐 주란 말입니다. 음식을 다 삼킬 때까지 또 다른 음식을 입에 넣지 말라. 그러니까 아구 먹지 말라 이거죠 뭐. 이것도 지금까지 지켜져 있고. 그리고 뭐 첫 번째 코스가 제공되기 전에는 물과 빵을 먹지 마라. 이건 뭐 사라져버린 규칙이고 뭐 이런 거예요. 잔을 가득 채우지 말라. 이것도 지금까지 살아 있고요. 식탁 예절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살아남죠. 술 마시면서 컵을 들여다보지 말라.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저기 주인장한테 혼난다 이거예요. 이거는 뭐
사라져 버린 걸 거예요 아마. 테이블에 팔꿈치나 손 올리지 말라. 이것도 조금 사라졌는데 아직도 그래도 좀 부르주아있냐 하는 사람들은 테이블에 팔꿈치 안 올리죠. 식탁에서는 중용을 지켜라. 응? 너무 웃지도 말고 침묵하지도 말고 그냥 소곤소곤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트림하고 하품하지 말라. 이건 뭐 이것도 철칙으로 지키고 있고 지금 술을 받을 때 두 손으로 잔을 내밀지 말라. 많이 달라 그러는 것 같단 말이야. 과식하는 거 금지거든요. 그러니까 두 손으로 잔을 내밀면 안 된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두 손으로 내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의다 이 말이야. 니네 정신 상태나 다르다 이 말이야. 질문을 받지 않는 이상 테이블 건너편 사람과 얘기하지 말 것. 이것은 아마 튀길까봐 그럴 거예요. 이 음식이 튀길까봐. 이것도 거의 지키고 있는 것 같고 주로 옆 사람하고만 얘기하죠. 주인공은 탁자 끝에 앉을 것. 뭐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이 공간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 서양에서 중요한 사람은 어디에 앉고 동양에서는 어디에 앉고 뭐 이런 것. 또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식탁에서 일어나지 말 것. 뭐 이렇게 한 50개 이상의 규칙이 있어요. 그 중에 뭐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제가 이제 뽑아놨는데요. 중세 이래 귀족하고 근대까지 내려오는 그 서구의 식문화 그리고 이제 식탁 예절 이게 딴 게 아니라 타인과 함께 살라고 한다면 누구나 지켜야 했던 에티켓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뭐 상식적으로 뭐 그렇지 않나 그렇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제 요 특성들이 말이야 인류학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요. 즉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지만 마음속 깊이 식문화의 감수성으로 남아 있는 게. 음식에 관한 게 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첫 번째, 어찌되었든 간에 익힌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찌되었든 간에 실재료의 형태와 색채를 보고 싶다 이거예요. 색채나 형태가 뭉겨져 있으면 불안하다고 음식이. 세 번째, 서로 다른 재료를 규칙 없이 뒤섞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이 근대까지 가지고 있었던 식문화의 어떤 그 정서, 감수성이고 식탁 예절의 감수성을 본다면 몸 안에 있거나 들어간 것을 바깥으로 절대 내어놓지 말라는 거. 신체 관리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입, 네 오장육부에 있는 것들 바깥으로 내놓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뭐 개인주의도 있을 것이고 또 소유권 개념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식탐에 대한 표현은 금지다 이 말이야. 응? 너무 맛있다 그러면 너무 맛있어갖고 너무 맛있어 막 난리치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아직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라 그런 짓을 한다 그 말이죠. 식탐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기독교 사회에서 굉장히 금지예요. 중세 때 뭐 수백 년간 만들어진 건데 뭐 지금 젊은 아이들이라면 당연히 뭐 막 표현하죠. 하지만은 오래된 기독교적 그 감수성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세 번째가 이제 식탁은 공공장소이고 식탁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공공행위라는 것. 요거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그래서 혼밥은 거의 안 하려고 그러죠.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구질구질하다 그러지 혼밥하면 그죠. 근데 이거는 뭐 동양 사회도 비슷한데 지금이야 뭐 좀 사회가 변해갖고 이제 일반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렇거니 하는 거지. 아무튼간에 서양 중세부터 이어내려온 식문화와 식탁 예절이 이 정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